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 합격해서 재학 예정 중인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 대학들 간의 그 학과의 공통점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 뭐 한양대도 보고 숭실대도 보고 연세대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고 했는데 이걸 왜 봤냐 하면 이제 면접 준비할 때 저는 이 과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걸 좀 알고 싶어서 좀 조사를 했죠. 이 학종을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제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내신 챙기는 면에 있어서는 그 선생님의 말이 곧 시험 문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높잖아요. 왜냐 출제자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시다가 강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내신 챙기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졸지 말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필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면접에 있어서 학종이면 면접이 꽂히잖아요. 그죠? 딱 서류 70하고 30분은 면접 가니까 면접 준비함에 있어서 모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도출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서 굉장히 많이 도출을 했긴 했습니다. 혼자 서점 가서 제 생기부 다 뜯어보면서 다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면접에서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이 다 나와서 답변을 다 했는데 그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가 탄탄히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진짜 못해도 자기 생기부 다 탈탈 털어서 100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뭘 했냐면 선생님들과 좀 친했어요. 이제 담임쌤이 예를 들어 있으면 교무실 좀 많이 찾아뵈서 상담도 좀 하고 제 진로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말도 담소 같은 것도 나누고, 제 철학이 수업 시간은 무조건 깨어 있지 않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듣자. 아무리 자도 쉬는 시간에 자자.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쌤들 간에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특도 이제 나온 거겠죠. 그 제가 생기부를 보면 되게 열심히 한다는 학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제 이쪽에서 작용한 점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발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이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 면이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면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가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교과심화 학습은 확실히 도움돼요. 교과심화 학습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신이 원하는 교과를 지정해서 그 명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진로가, 예를 들어 제 친구 쪽은 이제 경영 쪽이나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문학 시간에 비문학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비문학 같은 거 할 때 그런 지문들을 다 찾아서 그쪽에서 확장 범위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확실히 고3 때 비문학의 품에 있어서 어, 발휘가 되더라고요. 실력 발휘가. 그게 학종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고3 수험생활 하면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인 것 같아서 저는 교과심화 학습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심화 활동을 명목으로 해서 자주 찾아뵀어요. 그 수시 내신을 버리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버리지 말라고 저는 충고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제가 물론 지금 수능 성적표 보면 수능을 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수능은 확실히 변수가 좀 많아요. 모의고사랑 느낌도 다르고 6월, 9월 때 잘 봤다 해서 수능날 잘 본다는 보장을 100%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능날에 모든 걸 걸어서 망칠 수도 있고 뭐 더 잘 볼 수도 있는데 더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승자는 좀 수시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시 내신을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이 말이 되물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해보니까 수능 공부라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니고 게다가 내신 공부랑 또 교집합이 있는데 내신을 굳이 버리겠다? 이거는 상당히 좀 큰 부분이거든요. 뭐 솔직히 정시해서 스카이 가시는 분들은
뭐 가시라 하고 뭐 저는 일단 중상위권, 중위권 정도 학생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솔직히 저 정도면 스카이 엄두도 못 내거든요. 저 정도 내신인데 근데 게다가 저는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있는데 친구들 주변 떠밀려서 아 난 내신 버리고 제가 정시로 넘어갔다면 지금 현재 합격한 대학도 합격을 못 하거든요. 저는 그 모든 학교가 공통됐다시피 이제 수능 특강을 시험 범위로 해서 출제를 하는데 3학년 때 확실히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제가 몸소 느꼈던 게 그 저 때부터 이제 화작이랑 엄매가 나뉘는 그 분기점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과목명 이름이 언어와 매체였어요. 그쪽에서 제가 원래 그 1, 2학년에는 제가 국어 등급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등급도 있고 2학년 때는 3등급이 내내였는데 3학년 때가 1등급이 떠가지고 확실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신 따기는 3학년 때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모색한 부분도 없잖아요. 왜냐면 고3이니까 어떻게든 제 인생의 마지막 한 부분을 좀 불태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좀 공부법을 갈구한 결과 저는 언어와 매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전 사용하는 거잖아요. 문법이니까. 그래서 항상 실전 적용을 했어요. 친구들이 말하는 단어를 제가 분석했거든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실제로 해서 그래서 그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급식실에 외래어 표기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비빔밥이 돼 있었는데 그 비빔밥에 밥자가 외래어 표기가 틀려가지고 그거를 국어쌤한테까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있어서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해서 그쪽 맞대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게 실전적으로 풀이할 때도 그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적응했던 습관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시험 때 언어와 매체에서는 틀리지 않았던 그런 공부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을 1학년 때 이수를 하거든요. 저 땐 그랬는데 그 통합과학을 저는 좀 잘 했어요. 그 1학년 당시 1등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 100점 4번 시험 보잖아요. 그 1년에서 중간기말 4번 보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화학은 이 정도를 짚고 물리는 이 정도면은 되게 쉽겠거니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현실은 좀 달라요. 통합과학이랑 세분화된 물리나 그 과학 원 과목은 확실히 좀 배우는 데 있어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화학 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점은 자신이 직접 해봐야 되는 것이 통합과학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이 통합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화학원을 잘한다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화학원의 일부 진짜 이만큼 소량만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이거는 사실상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올라가서 2학년 때. 저는 이제 고3까지 이 수학학원에 다녔던 학생 입장으로 물론 특정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실시간으로 몰랐던 문제를 질문하고 대답받는 게 저는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학원에서 이제 죽치고 앉아서 수학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은 조교쌤 계시고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 실시간 소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기 때문에 수학함에 있어서는 물론 양치기도 중요하지만 질이 좀 중요하잖아요. 밀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양과 밀도 사이를 이제 절충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계속 오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일과가 그 아침에 학교로 가잖아요. 학교로 가서 이제 수업을 듣겠죠. 전 내신 공부하니까 각 교과별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시간에 이제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다른 애들 뭐 PC방 갔을 때 뭐 먹으러 갔을 때 저는 이 밑에 홈플러스 하나 있거든요. 그거 빵 하나 사서
올라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한 6시 정도면 조교쌤이 와요. 그래서 그 전까지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거를 좀 쌓아놓고 조교쌤이 오시면 딱 몰아서 질문을 하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 어떤 날은 수업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없을 때 10시까지 그냥 죽치고 하는 때도 있고 맨날 그랬던 게 제 일상 같아요. 그래도 여기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보는 주간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거 결과를 통계적으로 봐서 상위 몇 명을 좀 반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반에 있다가 이제 현재 그 반으로 갔는데 그쪽은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애들 문제 이제 질문 수준이랑 좀 문제 모르는 문제 개수 등 이제 그런 걸 보호하면 저는 그쪽 가서 이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쌤은 다른 쌤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칠판에다가 익명으로 이름 안 적어놓고 점수들로 줄을 세워놔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자기가 채점해 보잖아요. 자기 점수는 자기가 알잖아요. 남은 모르지만. 근데 자기 칠판에 등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 위치를 친구들 수준에서 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위치를 보고 이제 아, 이 정도면은 안 되겠다. 더 올라가야겠다.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 저희 담임쌤 방식으로는.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는 자극제로 활용돼서 주간 테스트가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수학의 메리트라는 게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수식, 어떤 식으로 그래프 개형까지 추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수학의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수학 공부함에 있어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되게 답지는 안 보되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고민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왜냐면 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래 끌어도 효율성이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질문을 했고요. 요새 보니까 제 친구들도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콴다라는 어플이 너무 잘 돼 있고 답지라는 유혹이 너무 세기 때문에 숙제하는 면에 있어서 그거 이용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걸 이용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마냥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고, 마냥 이 문제가 풀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다나 이제 답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수학의 살아있는 생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학을 자신이 발전시키고 싶다 하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세요. 일단 그게 맞는